자리에 앉으세요. 항순 중생, 항상 수순한다. 따를 순, 중생을 따른다. 중생은 생명이겠죠. 생명인데 이제 생명에는 사람인 것과 사람이지 않은 것,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구분하죠. 보통 인류는 그렇게 구분하고, 불교는 그냥 사람과 사람, 비사람, 사람 아닌 거. 보통 이제 불살생 하면 생명을 죽이지 말라 했을 때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들어가잖아요. 사람이든 비인이든 모든 생명을 다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생명이든 죽이면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부처님의 기본적 생명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나 보통 사회법에서는 사람은 절대 안 되지만 사람이 아닌 건 어느 정도 살생을 해도 가학적이지 않으면 뭐 이렇게 돼지나 소나 키워서 잡아먹는 이런 것들은 허용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거는 인과, 우주의 인과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 우리끼리의 생각들로 뭐 이렇게 그 집단 이기주의적이죠. 집단은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들끼리는 안 되고 다른 생명은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고, 부처님 말씀은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라는, 사람의 생명이나 강아지의 생명이나 균등하다.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명과는 집단 이기주의 사고에 갇혀 있는 거고, 우리 부처님 말씀은 이 틀을 빼고 보면 사람의 생명이나 날아다니는 비둘기의 생명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 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또 보편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사람들끼리 또 살아가기 때문에 또 도시화가 더 집중이 되면서 다른 생명에 대해서 보다는 사람끼리가 더 눈에 잘 보이고 마음에 더 와닿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여기 항순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을 항상 수순한다. 중생을 일단은 사람, 모든 생명 다 해야 되지만 사람이라도 먼저 중생을 수순해서 항상 따른다. 이게 순이라는 것은 받들어 모신다. 봉의 의미가 있죠. 받들 봉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듯이 여기는 생명을 받들어 모신다. 수순한다라는 게 받들어 모신다의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으니까요. 중생으로 인하여 보리가 있는 거고 자비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니까. 그래서 무생명, 사람이 있으니 부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있으니까 깨달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순 중생을, 사람을 받들어 모시라,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시라는 게 9번째 서원이에요. 그 중생이 귀중하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이렇게 인구, 뭐 사람이니까 인구에 따라서 이제 지형이 달라지는, 뭐 경제력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세계 인구가 2000년 전에는 2억 5천만 명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1920년 때는 25억 정도, 20억 정도 됐는데, 지금 100년이 지난 2020년은 75억, 80억이죠? 80억 인구가 됐다라고 그래요. 폭발적으로 늘었죠. 2000년 동안 뭐 10배면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00년 동안 늘은 거에 비해서 100년 동안 늘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2000년 중에서도 뭐 이렇게 1세기부터 10세기 이때 늘은 것보다는 10세기에서 20세기 늘은 게 훨씬 더 많죠. 그리고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늘은 것도 훨씬 더 많고. 그것은 왜 인구가 많아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거야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식량이 증가, 농산물이 증가하고, 뭐, 이렇게 도시화가 돼서 더 안전해지고, 뭐, 이런 인구가 더 증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9세기죠.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20세기가 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는 것은 영아 사망률이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아 사망률이. 그거는 이제 위생이 많이 좋아져서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동물 수술하다가 사람 수술하다가 뭐 하다가 동물 만지다 사람 만지다 뭐 누구 만지다 이 사람 만지다 저 사람 만지다 저 사람 만지다. 그러니까 세균에 대한 인류가 세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세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고 18세기까지만 해도 1700년대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균을 좀 위생이 좀 철저해지면서 영아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고 또 의학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큰 커다란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인구가 이제 국제 정세도 변형을 시키는데 인구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게 된 어떤 시발점이 되는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이 이제 19세기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또 기계화되고 분업화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요. 물론 이제 위생도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당 6명씩 5명, 6명씩 막 낳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사람당 1명, 2명 낳잖아. 영국도 한때는 한 사람당 6명씩 낳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그 많은 이제 인구가 해외로 가가지고 해외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도 이렇게 보면 이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갔는데 특히 이민을 이제 북미로 이민을 갔잖아요. 많이 갔어요. 이 영국이 북미로 가서 북미가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곳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영국이 미리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어서 지금 미국이 영어를 쓰는 게 사실 미국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 영어를 쓰잖아요. 영국인이 제일 많을까? 영국인이 제일 많아서 영어를 쓰기보다는 영국에서 먼저 가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다가 먼저 선점을 한 거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 가긴 했어. 그 이후에 이탈리아인도 가고 독일인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유럽의 패권이 산업혁명에서 영국에서 독일로 패권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이 갑자기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인구가 급성장을 하게 돼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6명씩 낳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인구가 많아져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게 되는 것도 인구가 역시 많아져서 그렇다. 그 다음에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러시아를 경계하게 된 것도 러시아 인구가 갑자기 또 많아졌어요. 러시아든 독일이든 원래 인구가 안 많았는데 이제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영국이 제일 먼저 인구 증가를 일으켰고 근데 독일이 그 다음에 인구 증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영국은 인구가 좀 더 쇠퇴하고 독일이 많아졌는데 이제 독일보다는 또 러시아가 더 많아지고 러시아가 제일 나중에 인구가 이제 더
나중에 이제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가 강대해지게 되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다.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북미도 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렇게 세계 패권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일본도 인구가 20세기 들면서 굉장히 증가를 17, 18 점점 증가하다가 20세기 들어서 인구가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90년쯤에 이제 일본이 인구가 정점을 찍어요. 그 이후로 계속 쇠퇴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쇠퇴하고 있죠. 유럽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보면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면서 좀 쇠퇴하는 뭐랄까 젊은 국가이기보다는 뭔가 좀 노쇠한 느낌의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죠. 이렇게 보면 인구하고 세계 지형 변화, 정치 변화, 외교 변화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을 하죠. 인구가 적은 건 아니지만 5,200만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참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구 감소, 그것도 빠른 감소가 빠른 고령화와 인구의 젊은이들의 빠른 감소. 이것이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라. 이게 북한 리스크보다 더 커요. 이게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다는 이 리스크보다 우리가 그 아이를 낳지 않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야 뭐 별 큰 영향을 안 받지. 연세가 좀 계시잖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 뭐 다 은퇴해서 뭐 그냥 그렇게 있는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들 딸은 아니죠. 아들 딸들하고 손주는 굉장히 큰 위험에 지금 봉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정책이 오히려 인구 증가? 출산 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출산 정책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인구가 25만 명? 30만 명도 낳지 않고 우리 때가 100만 명 낳던 때거든요.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 낳을 때인데 이게 1990년 때까지만 해도 60만 명까지 이렇게 했어요. 줄어들어도 100만 명에서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6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근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40만 명대로 푹 떨어져요. 몇 년 사이 2002년이 훅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군에 가 있는 애들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군에 갈 아이들은 확실히 줄고 대학에 들어간 애들도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5만 명도 안 되잖아. 40만 명도 적은 건데 25만 명 점점 줄어들어 20만 명 이래 되면 이게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출산 정책인데요. 이 출산 정책을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것이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갖는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돈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나는 첫 번째 이유는 불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아이들도 아이를 갖는 걸 싫어하겠지만 여성이면 그냥 무조건 안 난다.
남녀가 심히 불평등하다. 다른 말 이렇게 그러면 출산 정책을 이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성을 우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여성을 우대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출산을 해도 출산을 하면 출산에 플러스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하니까 자랑스럽고, 출산하고 나니까 뭐 기분 뭐랄까 이렇게 지원이라든 뭐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출산을 하고 나니까 내가 더 좋아지더라. 이런 것이 확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출산도 직업이 돼야 된다.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출산 정책을 위해서 수십 조를 쓰고 그런다는데 그러지 말고, 예,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정말 보장을 해주는 출산에 대한 보장.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거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수십조 쓰고 어디다 수십조 쓰고 하는데 국방에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성이 출산을 하면 자부심을 갖도록, 그리고 나중에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아이가 한 10년 정도 10살까지는 엄마가 지켜줘야지. 안 그러겠어요? 10살까지. 최소한 6살까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봐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오고 나오면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이제 군대 나오고 나면 플러스 알파 있다며 조그맣게만큼 많지는 않지만 군필이면 조금 있잖아, 조금. 근데 그러면 아이 출산하고 나서 조금이 아니라 이만큼 이제 대단히 이렇게 큰 혜택을 줘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이면 무조건 넣어주는, 무조건 이제 100%까지는 어렵겠지만 70% 이상은 출산한 여성이 무조건 넣어주는 이런 정책을 써야지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것이 여성을 우대해줘서 남녀 불평등을 깨고 이게 여성 우대해줘서 나빠지는 건가? 이게 이제 남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한다면 불만을 많이 갖겠죠. 그러면 여성이 되라. 여성이 되어라. 그러면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서 그런 여성을 만나면 되잖아. 여성에게 빌붙어 살면 되잖아. 남자여 여성에게 빌붙어 살아라. 지금은 여성이 남성에게 빌붙어 살잖아요. 빌붙어 산다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지. 결혼을 해서 여성은 아이를 낳고 그 집안 일들을 이렇게 하고 내조를 하는 것이 동업 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동업이라는 관념보다는 빌붙어 산다. 이제 결혼해서 출세한다. 여성이 잘 되려면 남자 잘 만나서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과거 계속 지배를 했잖아요. 그럼 나쁘게 말하면 빌붙어 사는 거지, 여성이. 근데 그런 구조를 남자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반대로 여성 우대 정책을 많이 써서 출산, 다른 건 몰라도 출산하면 남자가 여성에게 빌붙어 살 수 있도록 빌붙어 살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을 쓴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어느 부분에 대한 우대 정책을 쓴다라는 것이 이렇게 꼭 그 사람들을, 그 여성들을 우대한다고 해서 불평등이 이렇게 오히려 여성이 더 우월해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남성이 우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출산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을 쓴다면, 그러면 여성이 더 우월해져서 남자가 쪼그라드냐 이런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평등해지는데 기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성 인력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아이 갖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더 커지고,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래 인구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생각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이 좀 틀렸나요? 실현되기는 어렵겠죠. 실현돼야 되는데 반대가 심하겠죠. 젊은 남자애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책이 반드시 생겨서 역할이 다르니까 저는 안 되려나 이게? 어차피 역할 자체가 다르니까 뭐 출산수 그 애들 키우는데 지원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출산해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하나 낳으면 7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액 지원해주고 심지어 월급도 줘야 된다라는 거지 여성에게. 월급을 줘야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한 명 키우면 얼마? 2명 최저임금 줘야 최저임금. 최저임금 싸진 않는데 하여튼 100만 원이라도 최저임금의 반이라도 출산한 여성에게 지원을 매달마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최소한 최저임금까지 해주면 더 좋고. 이제 저는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옆에서 들어본 결과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거는 정말 최저임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닌가요? 쉽게 키웠어요? 애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되니까. 네. 문제가 저는 어떻게 가지고 네. 성불하세요.